안녕하십니까. 2026년도에 출제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24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4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8가지 영역을 보실 건데, 예상대로입니다. 예상대로 쉽게 나왔던 것은, 이제까지 쉽게 나왔던 것은 쉬웠고, 좀 어렵거나 까다롭게 나온 것들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그 트렌드는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제24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문제는 물론 25문제 중에서 약간 지엽적이거나 이런 것도 나오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두세 문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답을 찾기가 쉬웠던 문제들도 보입니다. 그건 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문들인데 답은 찾기가 쉽네, 이런 문제들이 인행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25문제에서 20개 이상은 거뜬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반부 13문제, 후반부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오답 노트가 있고 문항 설명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상.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복습을 하시잖아요. 복습을 하실 때 꼼꼼하게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꼭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성숙, 두 번째 발달, 세 번째 성장, 네 번째 발달, 그 다음에 5번은 발달 과정입니다. 자, 옳은 것 찾기가 조금 더 어렵죠. 옳지 않은 것 찾기보다 옳은 것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옳은 것 찾기 하더라도 확실히 아는 게 있으면 답은 찾기는 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보면 성숙은 인간의 양적 변화인 표면적 변화만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양적인 변화 하면 우리가 보통 성장이라고 하죠. 성장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머튜레이션이 아니라 그로스라고 하는 성장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유전자,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데, 좀 폭넓게 본다면 양적인 측면도 조금 있는데 질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게 바로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네, 이게 맞죠. 제가 이제 발달의 원리에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면은 분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발달의 원리를 보면은 중심에서 말초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부에서 하부로 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분화라고 하는 것은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좀 쪼개지는 기분이잖아요. 쪼개지는 기분인데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화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의 발달에서 부분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체관을 움직이면은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초로 가면은 부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이게 분화가 됐잖아요. 분화가 됐는데 나중에 이게 협응된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 따로, 여기 말초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협응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협응된 반응이다, 협응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해됐죠? 신체의 발달적인 측면을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것을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은 유전적이 나오죠. 내적인 요인이 나오죠. 내적인 요인의 대부분이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성숙이다, 머튜레이션,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앞에 성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변화가 주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양적인 변화도 미세하게 있긴 있겠지만 질적인 변화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적으로 내적인 측면에서 너는 많이 성숙해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소근육이 대근육보다,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대근육에서 소근육이죠.
여러분 가운데 몸통이 먼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 대근육이에요. 여기는 소근육이고, 그래서 대근육에서 소근육을 다른 말로 몸통에서 사지, 몸통에서 사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몸통이 바로 뭐가 된다? 대근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지가 뭐가 된다? 네, 소근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가 틀렸죠?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 과정은 영아기부터 노년기로 비연속적이며 상승적 변화다. 정확히 말하면 태내기부터입니다. 태내기부터 인간의 발달 단계는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비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연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연속적으로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상승적이다. 상승, N, 하강도 있습니다. 상승과 하강을 포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발달이 계속해서 상승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년기, 노년기 때는 노화 때문에 퇴행 곡선, 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퇴행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게 발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또 뒤에 계속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인간 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발달 단계의 발달 과업들 있잖아요. 그 발달 과업을 완수하면 적응할 수 있는 거고, 완수하지 못하면 부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환경도 고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사정, 어세스먼트를 위한 유용한 지식이 된다? 네, 맞습니다. 발달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어세스먼트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를 실천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 분석이라 합니다. 종합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론적인 기반이 있어야 종합적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겠죠. 발달 과업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발달 이론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알게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성취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업이 완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을 이해하는데 발달 이론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동그라미 1, 생물학적 요소의 동그라미 2.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이게 파이예요. 환경 속 인간이라고 하는 파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의 생물학적과 환경적인 요소의 사회 환경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냐면 환경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보는데 환경을 더욱더 강조한다. 환경을 더욱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서 푸시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자, 3번입니다. 이상행동과 사회복지 실천. 이전에도 이상행동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이상행동의 개념은 사회문화와 관계없이 병리학적 용어로 규정된다. 아니죠. 사회문화적 맥락 중요하죠. 사회문화적 맥락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상행동은 사회문화적인 영향, 사회문화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상행동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문화는 사회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SM-5란 게 있는데 DSM-5에 보면은 그 진단 기준에 사회문화적 영향도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 학대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DSM-5 진단 기준에 이 이상행동을 진단할 때 고려해라 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상행동은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의 뭐가 될 수 있다?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맞겠죠.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겪는 문제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이상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행동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상행동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죠.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문제의 원인에 이상행동이 있을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거다. 이거는 뒤에 지문에 나올 겁니다. 다른 문제. 자, 2번이 답이에요. 이상행동에 대한 이해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의 고유 영역이다. 틀렸죠? 여러분, 이상행동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이상행동과 연관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만 이상행동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의적 개념. 이상행동의 광의적 개념은 조현병, 인격장애,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콕 집어 진단을 받았대요. 그럼 이거는 협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협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광의적인 것은 뭐냐면 진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경계성도, 경계선에 있는 것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행동을 하면 진단 기준에 맞췄을 때 이상행동이라고 진단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행동에 준한다. 그래서 경계선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경계선에 해당되는 분까지 포함시켰을 때 우리가 광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경계선까지 포함을 했을 때 광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진단분류체계는 이건 예전에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DSM 있죠. DSM이 유일하다. 이게 틀렸어요. 자, 진단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ICD-11이 있어요. 그 다음에 DSM-5가 있습니다. DSM-5.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게 DSM일 거예요, 아마.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거든요. 이게 DSM 5번째 버전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ICD는 뭐냐면 국제질병분류예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ease. 세계보건기구 WHO가 분류한 건데요. 11번째 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CD-11도 있다. 그래서 유일하다 하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기니까 답은 2번입니다. 이상행동은 클라이언트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상행동 자체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학자들의 이론, 인간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체계에 대한 이야기들, 사회환경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출제되는데요.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대개 환경체계에 해당되는 문제가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학자들이 쭉 등장할 겁니다. 지금부터 학자들을 보겠습니다. 방어기제입니다. 자, 방어기제에 해당되는 거 1번 부정, 2번 투사, 3번 억압, 4번 승화, 5번 반동 형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들어본 방어기제죠. 자, 부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사는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화는 긍정적 방어기제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지금 써드리는 건데요. 자, 억압이라는 것은 무의식 영역으로 누름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억압이니까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것, 무의식 영역으로 누르는 것을 말하고요. 반동 형성은 정반대가 됩니다. 좀 이런 걸 써드려야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자, 수용할 수 없는 사고나 충동, 고통스러운 경험, 인정할 수 없는 기억을 현관펜 밑줄. 여기요. 답은 3번입니다.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켜. 자, 의식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제래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정말 창피한 거, 잊어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성인들이 많이 억압을 하죠. 무의식적으로 쓰는 방어기제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 하기 싫고 귀찮은 과제를 깜빡 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됩니다. 억압의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쉬운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주요 발달 과학과 위기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제가 이거 에릭슨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전생애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8단계로 나누었는데
간단하게 쓰면은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이거죠. 신불, 그 다음에 차수,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근열, 그 다음에 정체감, 그 다음에 친고, 그 다음에 생침, 그 다음에 통절입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자, 듣기만 하세요.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란,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불, 신불, 근열, 주제, 친역할 혼미, X, 차수,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친밀감은 뭐하고 만나야 돼요? 그쵸? 친밀감은 고립감하고 만나야 돼요. 친밀감은 고립감하고 만나야 돼요. 동의어가 소외감이라고 해요. 소외감. 자, 그 다음에 역할 혼미가 있죠. 요 녀석이에요. 역할 혼미는. 자, 이거는 뭐냐면 정체감 형성대 역할 혼미라고 해요. 정체감 형성대 정체감 혼란이라고도 하고요. 역할 혼미라고도 해요. 역할 혼미. 그러니까 연결이 잘못되었죠.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6번 들어갑니다. 융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이론 문제는요, 되게 개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페르소나 밑줄, 그 다음에 무의식 밑줄, 그 다음에 쭉 아니무스 밑줄, 그 다음에 원형 밑줄, 그 다음에 그림자 밑줄입니다. 자, 이게 다 융이 말한 개념이거든요. 자, 페르소나는 여기 끝에 있는 가면이 중요한 거죠.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기 위한 가면, 이것을 자아의 가면이라고 하죠. 자아의 가면은 페르소나 맞습니다. 자, 무의식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뉜다 맞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성, 이거를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자, 남성의 여성성 이거잖아요. 남성의 여성성은 아니마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성의 남성성은 아니무스입니다. 이 성을 바꿔서 많이 출제해요. 특히 그래서 아줌마가 여성이잖아요. 아줌마가 무스 발랐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조금 유치하지만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남성성이 아니무스니까 이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형은 집단 무의식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원형은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형은 집단 무의식을 통해 내려오는 정신적인 소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화, 신화 이런 것의 영향으로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걸 집단 무의식을 하거든요. 이 집단 무의식의 주요 구성 요소가 원형이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은 집단 무의식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거리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잖아요. 조금 쉬운 말로 사악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거리는 거예요. 이거 부정적인 거, 사악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림자, 이런 그림자가 바로 어두운 면, 사악한 측면을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은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선한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있지만 선한 면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자, 이 부정적 사악한 측면은 일부러 받아들이기 꺼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자라는 개념이 동의어가 음영입니다. 음영. 자, 음영은 어두운 면이에요. 원래는 어두운 면인데 플러스 밝은 면까지 포함하는 거죠. 밝은 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려면은 밝은 면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뜻은 그림자니까, 음영이니까 어두운 측면이죠. 그런데 융은 인간에게는 이 밝은 면의 그림자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스키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스키너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죠. 행동주의라고만 쓰겠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의 학자예요.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다? 맞습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처벌은 뭐냐? 처벌은 반응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처벌은 반응을 감소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정적은 주는 거예요. 부적은 제거하는 겁니다. 자, 정적은 준다. 정적은 준다. 그 다음에 부적은 제거한다. 부적은 제거한다. 다시요. 부적은 제거한다. 자, 이거를 모션으로 하면요. 정적은 포지티브고 부적은 네거티브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화를 주거나 강화를 제거하는 정적 강화자, 부적 강화자로 가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예, 포지티브가 되고요. 이건 뭐예요?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준다, 정적, 제거한다, 부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강화 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연속 강화 계획이 있고 간헐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연속 강화 계획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바로 주는 거예요. 그게 연속 강화 계획이고, 간헐 강화 계획은 띄엄띄엄 주는 거죠. 강화 계획은 띄엄띄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간헐 강화 계획, 간헐적 강화 계획이라 하거든요. 근데 띄엄띄엄 주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정간격 강화 계획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고정간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정, 간격이잖아요. 그럼 일정한, 고정이니까 일정한이 들어가고요. 이 간격은 시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강화를 주는 거예요. 아,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게 뭐다? 고정간격 강화 계획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대표적인 게 월급이 있어요. 월급. 자, 월급은 일정한 시간마다 주는 거잖아요. 자, 뒤에 보면 이상하다. 일정한 수가 나왔네. 일정한 수가 나오면 고정이겠죠. 일정하니까. 수는요,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 비율 계획이 돼요. 이게 틀렸네요. 고정 비율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정 비율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자, 여러분, 일정한 수를 도달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동차 딜러입니다. 영업사원이에요. 자동차를 우리 회사는 3대 팔 때마다 성과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대를요, 하루 만에 팔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3대를 못 팔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정한 수를 하면 받는 것이 성과급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은 고정 비율이다 라고 말하죠. 또 제가 많이 드는 사례가 커피 쿠폰입니다. 내가 이 가게 가서 커피 쿠폰을 10개를 찍었어요. 도장을 10개를 찍었어요. 커피 쿠폰을 10장을 찍었더니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10개를 찍을 때마다 주는 거니까 고정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답은 3번이네요. 1차가 있습니다. 1차는 무조건 강화물이에요. 1차적인 강화물은 무조건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무조건 자극으로서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차 강화물이에요. 1차 강화물을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적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강화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째 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벌이 나왔어요. 벌은 반응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특정 행동의 빈도를 뭐한다? 감소시킨다라고 했어요. 벌은 혐오적인 사건을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혐오적인 사건을 표현한다 그랬죠. 이거는 혐오적인 것을 준다 그래서 정적 처벌이랍니다. 이건 정적 처벌이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강화물을 제거한대요. 제거하면 뭐라고요? 부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부적 처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그건 뭐죠? 정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혐오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용돈을 안 줘버려요. 주던 용돈을 안 줘버려요. 그럼 이거는 뭐다? 부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답은 3번입니다. 이 강화 계획은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다 숙지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8번 문제 반두라 들어갑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 과정인데요. 반두라의 관찰학습 과정은 4단계를 거칩니다. 주, 파, 주, 보, 운, 동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여기서 찾아볼까요?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 과정이 1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파지 보존이 어디 있어요? 이거 기억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 이게 2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요? 운동재생입니다. 운동재생 과정이 3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기화가 있네요. 동기화 과정이 4단계가 돼요. 조정 과정은 쓸데없는 거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주파 운동을 이해했죠? 자, 여러분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내가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주의 집중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 한다? 머릿속에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운동 재생은 뭐예요? 행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행동 수행이에요. 운동 재생은 행동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기화가 된다. 동기화는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동기화는 뭐라? 자기 강화. 스스로 바람직한 행동, 변화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기화, 자기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쉬워지겠죠?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 모델의 상징적 표상을 연습, 이 자리 밑줄. 모델의 상징적 표상을 잘 기억하여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억된 정보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시키는 단계로서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거다. 답은 1번이죠. 1번이잖아요. 행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억하는 것을 행동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운동재생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학자 이론과 주요 개념의 연결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오른쪽 끝에를 보세요. 열등감과 보상 누가 말했냐? 아들러가 말한 거예요. 동화와 조절 누가 말했냐? 피아제가 말한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와 소고는 스키너가 말한 거예요. 무의식과 리비도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생순위와 생활양식은 아들러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쪽 안 봤어요. 이쪽에 학자들만 써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아들러 맞고 피아제 맞고 스키너 맞고 프로이트 맞고 로저스 틀렸네.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아들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열등감이 있어요. 아들러의 이론은 개인심리론이고요. 피아제 이론은 인지발달이론, 스키너는 행동주의론,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론, 로저스는 인본주의론의 학자인데, 자, 이론도 이제 한번 읽어드려야 되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해야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반응인 보상이 따라야 돼요. 그 보상에 의해서 우월성을 추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출생순위의 생활양식도 아들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출생순위, 맞이, 중간아이, 막내, 외동아이 4개로 나누었을 때 이 출생순위가 성격 형성이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이 녀석이 이 생활양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활양식은 아주 어린 시절에 3세에서 5세 정도에 형성되는 것으로 그 위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활양식은 그 사람이, 개인이 어린 시절에 설계한 독특한 좌표를 생활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배형, 두 번째가 기생형, 세 번째가 회피형, 네 번째가 사회적 유용형 또는 사회적 공헌형이 있어요. 이 사회적 공헌형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 양식이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화와 조절이 있어요. 동화는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는 거고, 조절은 기존의 도식이 안 맞을 때 새로운 도식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기존의 도식을 활용하는 거, 지각의 틀이 형성돼 있어요. 스키마가. 그 도식을 활용하는 것이 동화고, 이것이 안 맞을 때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안 맞다면은 새로운 도식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조절이라 한다. 자, 조작적 조건하는 행동과 결과의 관계죠. 자,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조작적 조건하라고 말합니다. 소거는 아시죠? 소거는 관심 중단이라고 해요. 이른바 관심 중단. 관심 중단. 자, 어떤 아이가 교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떠들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는 떠드는 행동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소거 기법을 쓴 거예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관심을 중단시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은 아실 것 같고, 리비도. 리비도는 성적 본능 에너지, 성적 충동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프로이드가 말했던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이거는 실천기술론에 나오는 건데, 아론 벡은 인지치료학자죠. 커그니티브 서라피라고 해서 CT라고 해요. 인지치료. 자, 실천기술론에 보면은 인지, 행동,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 아론 벡은 인지적 왜곡,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원인이 인지적 왜곡이다. 이걸 동의어는 인지적 오류라고 해요. 인지적 오류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종류가 많거든요. 그 종류를 물어봤어요. 실천기술론에 나오는 건데 인행사에 나왔네요. 개인화 맞고요. 과잉일반화 맞고요. 이분법적 사고, 임의적 추론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돼요. 자, 이거 암기법이 있어요. 이, 극, 과, 임, 개, 선, 파. 한 이렇게 7개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이분법적 사고, 극대화와 극소화, 과잉일반화, 임의적 추론, 개인화, 선택적 축약, 파국화. 이렇게 해서 7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개인화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여기 있습니다. 과잉일반화가 여기 있습니다. 임의적 추론이 여기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분법적 사고의 동의어가 있죠. 흑백 논리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의 동의어는 흑백 논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임의적 추론의 동의어는 자의적 추론이에요. 충분한 근거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추론하는 거. 추측성이죠. 추측성. 그런 것들이 바로 임의적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천기술론에 나오고요. 사례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술론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피아제입니다. 자, 피아제는 중요한 게 이제 그 4단계로 나눴잖아요. 인지발달 단계를. 첫 번째가 감각운동기, 감전구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감전구형. 피아제는 감전구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이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전조작기 문제거든요. 요거 문제입니다. 이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미만, 한 6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시기가 전조작기거든요. 그러면 인지발달이니까 사고잖아요. 미성숙한 사고가 있겠죠. 미성숙한 사고가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징적 사고, 병원놀이, 소꿉놀이, 가상놀이가 가능하다. 장난감 생각하면 되겠죠. 장난감 상징적 사고 사용해서 병원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런 가상놀이가 가능하죠. 이 가상놀이를 우리가 보통 상상놀이, 상징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놀이, 상상놀이는 전조작기의 특징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랄론적 사고, 이게 중요하죠. 모든 물체에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모랄론적 사고도 맞습니다. 자, 봐봐요. 인형이 있어요. 인형은 사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인형의 다리가 좀 이렇게 부러졌어요. 사람 인형인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웁니다. 아프겠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활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수, 길이, 면적, 무게, 부피 등 여러 형태의 보정 개념 획득, 이거는 구체적 조작기 때 되는 거죠. 보정 개념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 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7세에서 12세의 아동기예요. 이때는 보정 개념이 획득되어야 학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완전한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이런 것은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로 많이 나오죠. 청소년기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기본기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환경체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환경체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의 개념 문제인데요. 옳은 거 찾기입니다. 박스형 문제. 자, 혼론이 있어요. 혼론은 전체이면서 부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체이면서 부분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시너지는 증가를 찾으시면 돼요. 증가. 상호작용이 증가되면서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와 연관성이 있죠.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쇠퇴하고, 체계가 쇠퇴하고 소멸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엔트로피라 한다. 자, 항상성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항상성이거든요. 역동적 균형 상태입니다. 역동적 균형 상태. 비교적 지속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역동적 균형 상태인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투입은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환경입니다. 저기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임,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임,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투입이라고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써드렸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외적 균형 상태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 밑줄이요. 답은 4번 항상성입니다. 역동적인 균형 상태에 이렇게 비교적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이다. 그 다음에 체계가 내적 외적으로 균형 상태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조절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성 하면 생각나는 게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에도 항상성, 가족 항상성이란 게 있어요. 가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죠. 그게 바로 가족의 항상성입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그게 부정적이든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박스 문제인데, 자, 1번의 대처, 2번의 균형, 3번의 호혜성, 4번의 다중종결성, 5번의 안정상태인데요. 이 커핑, 자, 대처는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대처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자, 그 다음에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의 동의어가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해서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평형 상태는 폐쇄체계상에서, 무슨 체계? 폐쇄체계상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폐쇄체계 하에서 현상이 유지된다. 그것을 우리는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균형이라고 한다. 그럼 반대가 이거예요. 안정상태거든요. 안정상태는 개방체계에서, 안개, 이렇게 요락있죠. 안개. 개방체계에서, 개방체계 하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개방체계 하에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안정상태라고 하고, 호혜성은, 레시프로시티는 상호성이라고도 하죠. 상호성.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게 호혜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호성은 한 사람이, 한 가족의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이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돌아와요. 그게 바로 상호성, 호혜성,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뭐라겠죠? 순환적 인과성. 순환적 인과성도 시험에 잘 출제되는 단어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다 동의어, 유사어입니다. 자, 다중종결성입니다. finality, 결과란 뜻이죠. 이 결과가 멀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다양성,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다중종결성이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일하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경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다중종결성이라 합니다. 자, 동등 종결성이란 것도 있어요. 동등 종결성이란 것도 있어요. equifinality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동일하다. 결과가 동일하다. 그것을 동등 종결성이라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달라요. 처음에는 다 달라. 근데 나중에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등결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박스 보시죠.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 답은 1번 커핑입니다. 제가 문제 극복하면 커핑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처라고. 자,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적응의 한 형태고요. 스트레스 밑줄이요. 이게 다 뭐예요? 문제잖아요. 문제.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할 때 개인과 환경 간의 적합성을 회복시키거나 높여주는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대처.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반응과 전략으로 개인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나온 대로 문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의 한 형태, 그것을 우리는 대처라고 말합니다. 대처가 문제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 출제가 됐네요. 자,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12문제 뒤에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